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한 노승이 산비탈 초가 앞에 쓰러졌지요. 그 집 며느리가 부엌 실렁에서 꺼낸 것은 시어머니 유품 수수 한 되박, 병든 시아버지께 드릴 마지막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 수수를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죽 그릇에 마지막 한 톨까지 털어 넣었단 말입니다. 시주의 그 손길, 이 늙은 중이 천리길을 헤매 찾던 그것이 올시다. 그런데 30년 뒤 그 집 손자가 마패를 들고 풍락동에 들어선 그날 200석지기 표. 풍원의 소슬대문이 단 하룻밤새 무너져 내렸지요. 죽은 줄 알았던 청량산 큰 스님이 살아 돌아왔고, 칠봉음지에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에서 분홍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단 말입니다. 수수 한 되박이 어찌 양반 가문 하나를 무너뜨리고 잔반의 후손을 어사로 만들었을까요? 노승은 대체 어떤 분이었기에 그 누추한 초가의 발길을 멈추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화야담은 조선시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표풍원, 내 이놈, 죽은 사람 묘자리에 곡괭이를 박는 것이 양반의 도리더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란 말이냐? 경상도 안동 청량산 자락, 풍락동 뒷산 칠봉음지에 한 여인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져나갔지요. 그 여인은 박씨 가문의 며느리 유옥분이었습니다. 지늘기 무릎까지 차오른 묘자리 앞에서 그녀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지요. 머리 위로 우두둑 까만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산허리를 흔들었습니다. 표풍원의 머슴 7이 곡괭이를 들고 둘러섰으나 그 여인의 둥근 보름달 같은 얼굴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 20 남짓이 횃불을 들고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고, 진흙탕 한가운데 박덕수가 아비의 관을 끌어안고 무릎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평생 부엌대기처럼 살아온 며느리가 죽은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양반에게 호통을 치게 된 것일까요? 노승이 남기고 간 누런 환기, 봉지와 호리병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 아래 잠든 옹달샘은 어찌하여 3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 기막힌 사연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월화야담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을 한 자락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어르신 댁내의 큰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도 안동 청량산 자락 풍락동에서 벌어진 일이올시다. 영조 임금 치세 말년 새해 연이은 흉년의 마을 사람들이 풀뿌리로 연명하던 시절이었지요. 그 산비탈 끝자락 다 쓰러져 가는 초가에 살던 박씨 일가가 섣달 금은밤 쓰러진 노승을 들였다가 마을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뀐 이야기란 말입니다. 200석지기 토후 표풍원의 협박과 폭정, 그리고 한 여인의 둥근 얼굴에 담긴 단단한 마음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갈랐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조 임금 치세 말년, 그러니까 임진년에서 갑오년에 이르는 그 새 해 동안 경상도 안동 땅은 참으로 모진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요.
청량산 7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친 그 자락 아래 단풍이 곱다 하여 풍락동이라 불리는 작은 산골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였고 가을이면 단풍이 골짜기를 비단처럼 덮어 신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요. 청량산 줄기에서 흘러내린 실개천이 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낙동강 본류로 빠져나가는 산수가 그림처럼 어우러진 고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하지 않습니까? 풍락동은 사방이 험준한 봉우리로 막혀 있어 한양 소식은 보름이 지나야 들려왔고 안동 부중까지 나가는데도 산길로 40리를 걸어야 했지요. 그 깊은 골이 평시에는 도원 같은 안식처였으나 흉년이 들면 그 자체가 감옥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꿔올 데도 없었고 떠나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첫 해에는 봄 가뭄이 들어 모판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둘째 해에는 7월 한복판에 우박이 떨어져 한창 여물던 벼이삭이 하룻밤 사이 검게 시들어 버렸지요. 셋째 해에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 그나마 남아있던 푸성귀까지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가뭄에 마른 논이 갈라진 거북 등 같았고 마을 우물은 두레박이 바닥에 닿아도 진흙만 묻어 올라왔지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골목을 지나가도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고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빈집이 한 채, 두 채 늘어갔지요. 어느 집은 야반도주를 했고 어느 집은 가장이 굶어 죽어 식솔이 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빈집 마당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며 저마다 가슴 속에 다른 셈을 했지요. 어떤 이는 끝까지 버티자 다짐했고 어떤 이는 봄이 오기 전에 떠날 보따리를 마음속으로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흉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것보다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란 말입니다. 이 마을 가장 깊은 산비탈 끝자락, 청량산 그림자가 가장 길게 들이우는 그 자리에 박씨 일가의 초가가 있었습니다. 본래 박씨 가문은 멀리는 영남 사림의 한 가닥을 이은 잔반의 후예였으나 3대째 벼슬길이 막히고 토지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겨우 붙들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지붕은 군데군데 짚이 빠져 푸른 하늘이 비칠 지경이었고 살인문은 바람이 한 번 불면 끼익 소리를 내며 비틀어졌습니다. 처마 끝에는 삼배 조각을 덧대어 빗물을 막아보려 했으나 그것도 이미 풀어져 너덜거리고 있었지요. 담장이라 할 것도 없이 돌멩이 몇 개를 쌓아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것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비바람에 절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초가 안에 박처사가 있었지요.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본명은 박운경, 젊은 시절 인근 도산 서원에서 글을 읽고 풍수지리의 식견이 깊어 인근 양반가에서 묘자리를 봐달라 청하기도 했던 분이었지요. 그러나 가문이 기울고 처사라는 호칭만 남게 된 뒤로는 산속에 집거하며 농사와 약초 캐는 일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처사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평생 산바람과 햇살에 단련된 얼굴은 마른 호두 껍데기처럼 주름이 깊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는 정수리에서 한 가닥으로 묶여 등 뒤로 내려와 있었지요. 손등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그 손가락 끝은 약초의 인맥을 읽어 내듯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빛만은 아직도 청량산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지요. 한 평생 글을 읽은 사람의 눈이란 어르신들, 늙어도
그 빛이 흐려지지 않는 법이 올시다. 박 처사는 보름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을부터 들기 시작한 마른 기침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점점 깊어지더니 이제는 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침으로 온 식구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콜록콜록 그 소리가 얼마나 깊고 거친지 옆방에서 듣는 며느리의 가슴이 함께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 한 첩쓸 돈이 없어 그저 끓인 물에 묵은 도라지 뿌리를 띄워 들이키는 것이 전부였지요. 박 처사의 아들 박덕수는 42의 사내였습니다. 아비의 학문은 절반밖에 물려받지 못했으나 그 우직한 성품과 고든 마음씀은 고스란히 닮은 사람이었지요. 박덕수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키는 보통이었으나 어깨가 떡 벌어진 단단한 체구였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구릿빛이 돌았습니다. 두 눈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처럼 맑았고 입은 굳게 다물면 한 일자가 되어 좀채 열리지 않았지요. 어려서부터 아비를 따라 청량산 골짜기를 헤매며 약초 이름을 배웠고 남에게 손 벌리느니 제 손에 못이 박이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는 부지런한 품삯꾼으로 인근 양반가에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새해 흉년 끝에는 그 풍원의 소슬대문 안에서도 일꾼이 필요 없다는 말이 돌고 있었지요. 그러나 박덕수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품삯이 없으면 이웃집 무너진 흙담을 거저 쌓아 주었고 산에 올라 마른 솔가지를 한 짐 해다 나누어 주었지요. 발이 부르터도 손이 갈라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사내가 한번 무너지면 그 집안 전체가 따라 무너진다는 것을 박덕수는 아비의 눈빛에서 일찌감치 배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기둥, 박덕수의 아내 유옥분이 있었지요. 36세 여인이었습니다. 본가는 안동 너머 영주 고을의 가난한 향리 집안이었으나 시집올 적에 가져온 것이라곤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셨다는 빛바랜 무명 보따리 하나와 수수한 돛박이 전부였지요. 유옥분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가뭄에 핀 들국화처럼 가녀린 몸매에 키는 산에 어깨에 겨우 닿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정월 대보름달처럼 둥글고 환했지요. 넓은 이마에 온화한 눈매, 두툼하고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두 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 마을 노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저 안댁 얼굴은 복이 새어나갈 틈이 없는 얼굴이라고 했지요. 가난이 그 얼굴을 수척하게 만들 법도 한데 어찌 된 영문인지 유옥분의 두 볼만은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씀이 또 비단결 같았지요. 본인은 사흘째 죽 한 그릇으로 버티면서도 이웃집 굶주린 아이가 살인문 앞을 지나가면 품에서 마른 도토리 한 줌을 꺼내 쥐어 주었고 자기는 부엌 흙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시아버지 방에는 어김없이 마른 솔가지를 집혀 온기를 들였습니다. 행랑이라 할 것도 없는 부엌 한 귀퉁이가 그녀의 잠자리였지요. 그러나 어르신들, 그 여인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잠든 깊은 밤이면 부엌 부뚜막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잿불을 한참 들여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요. 그저 식은 채를 손가락 끝으로 휘저으며 앉아 있다가 첫 딸기 울면 다시 일어나 시아버지. 미음을 끓이기 위해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 침묵의 새벽 시간이 어쩌면 유옥분에게는 울음 대신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유옥분이 시집올 적에 친정어머니께서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주신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수수한 돛박이었습니다.
누런 무명 자루에 정성껏 담겨있는 그 수수는 친정 시어머니, 그러니까 유옥분의 외할머니께서 평생을 한 톨 한 톨 모아두셨다 손녀에게 물려준 종자존즈 수수였지요. 친정어머니께서 이르시기를, 옥분아, 이 수수는 절대로 함부로 끓여 먹지 말거라.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한 줌만 꺼내 심거라. 이 종자는 어떤 가뭄에도 싹을 틔우는 신통한 씨앗이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유옥부는 시집 온 지 18년 동안 단 한 톨도 손대지 않고 그 수수 대박을 시렁 위 가장 높은 곳에 모셔 두고 있었지요. 그것이 이 집안 마지막 보루였고 친정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어르신들, 굶어 죽는 사람과 배 두드리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으니 바로 표풍원이라 불리는 자였지요. 본명은 표만석, 나이 50세. 본디 풍락동의 풍원은 마을에 어른이 추대받아 맞는 자리였으나 표만석은 이방에게 뇌물을 먹여 그 직함을 사들인 자였습니다. 풍원의 직함을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에게 5푼을 빌려주면 한 달 뒤 7푼을 받았고 갚지 못하면 그 집 텃밭을 자기 명의로 옮겨 적었지요. 표풍원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면 키는 박덕수보다 한자는 더 컸고 어깨가 황소처럼 우람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한여름 살모사보다 똑한 눈초리에 두툼한 아래 십술이 늘 비죽이 나와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손가락에는 안동 장날 강매로 얻은 옷가락지를 끼고 있었고 그 손이 마을 사람의 어깨를 짚으면 그것이 곧 재앙의 시작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표풍원의 소슬대문 안에는 300석 곳간이 2채나 서 있었지요. 흉년에도 그 곳간 문은 닫혀 있었고 굶주린 사람이 곡식을 빌리러 가면 2배 이자를 매겼습니다. 그렇게 빚을 못 갚은 집의 논과 밭이 그의 명의로 차곡차곡 옮겨졌으니 마을 절반의 땅이 이미 표풍원의 것이 되어 있었지요. 그가 마을 길을 지날 때면 사람들이 일부러 다른 골목으로 돌아갔고 그의 그림자가 닿은 자리에는 풀도 잘 자라지 않는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흉년이 깊을수록 표풍원의 곳간은 무거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살림은 가벼워졌지요. 그것이 표풍원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섣달 금음 청량산 7봉우리의 한방눈이 사흘째 내려 쌓이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산에서 마른 솔가지를 한 짐 짊어지고 돌아온 저녁 박처사의 기침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유옥분이 시렁 위 수수 대박을 한참 올려다보다 결국 손을 내리지 못하고 부엌 흙바닥 한 귀퉁이에 남아있던 매주 한 덩이로 멀건 된장국을 끓여 시아버지께 올렸지요. 박처사가 한 모금 삼키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오늘이 금음이로구나. 한 해가 다 가는데 이 늙은이가 너희에게 짐만 되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옵니다. 유옥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살며시 쥐었지요. 그 손등에 갈라진 결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정말로 이 종자가 신통한 씨앗이라면 부디 새해에는 우리 집 살인문 앞에 작은 복 하나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어르신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 곧 천지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 청량산 7봉우리에서 내려오는 북풍이 풍락동 골짜기를 휘몰아쳤습니다.
한방눈이 어느덧 쌀락눈으로 바뀌어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마른 콩을 한 되박 흩뿌리는 듯하였지요. 박덕수는 아랫목에서 짧은 잠에 들어 있었고 박처사의 가쁜 숨소리만이 윗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옥부는 부엌 부뚜막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잿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등잔 기름이 다 떨어져 사위는 캄캄하였고 다만 잿불 한 점이 아씨의 둥근 얼굴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똑똑똑 살인문이 흔들리며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하였으나 그 두드림은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었지요. 유옥분의 가슴이 한 차례 내려앉았습니다. 이 깊은 금은밤 한방눈을 헤치고 누가 이 산비탈 끝자락까지 올라왔단 말입니까? 첫 딸기 울기 전 이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시각에 사람 발길이 닿을 까닭이 없는 곳이었지요. 유옥분이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니 살인문 안쪽에 한 노승이 쓰러질 듯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삿갓을 썼으나 그 삿갓 위에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고 잿빛 승복은 눈 녹은 물에 흠뻑 젖어 무릎까지 얼어붙어 있었지요. 한 손에는 옹이가 굵은 돼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색이 바랜 바로 하나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노승의 얼굴이 어떠했냐 하면 주름이 깊었으나 그 골짜기마다 맑은 기운이 흘렀고 백발이 성성한 눈썹 아래 두 눈은 청량산 옹달샘처럼 깊고 그윽하였지요. 입술은 동지달 서리발보다 푸르게 얼어 있었으나 그 입가에는 차마 거두지 못한 자비로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승은 청량산 너머 암자로 가던 길에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처마 아래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또렷하였지요. 유옥분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인기척에 깬 박덕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노승을 본 박덕수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손님을 드리는 것이야 어려울 것이 없으나 따끈한 미음 한 그릇 차려 올릴 거리가 없었지요. 사내가 잠시 입을 떼지 못하는 그 짧은 순간 유옥분이 먼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스님, 누추하옵니다만 어서 안으로 드시옵소서. 이 살인문 앞에서 동사하시게 둘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박덕수가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였습니다. 박덕수는 더 말하지 않고 살인문을 활짝 열었지요. 동지달 새벽바람이 칼끝처럼 옷자락을 갈랐고 노승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덕수가 부축하여 부엌 옆 작은 골방에 자리를 잡아들였지요. 그 골방의 흙바닥에는 마른 짚을 한 단 깔아두었는데 그것이 그 집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유옥부는 부엌으로 돌아와 솥 앞에 섰지요. 손이 멈추었습니다. 실엉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누런 무명 자루에 담긴 수수한 돛박이 거기 그대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18년 단 한 톨도 손대지 않았던 친정어머니의 종자수수.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만 꺼내라 하셨던 마지막 보루였지요. 부엌 흙바닥 한 귀퉁이에는 어제 저녁 사두었던 메주 한 덩이가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내일 아침 시아버지께 멀건 된장국을 끓여 드릴 마지막 한 덩이였습니다. 유옥분의 손이 실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멈추었지요. 손바닥 위에 수수 돛박을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볍고 차가웠지요. 손 안에서 수수 알갱이들이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시아버지께 드릴 미음, 그 다음 끼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생각들이 마른 콩처럼 와르르 쏟아져 머릿속을 굴러다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유옥분이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 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저 골방의 노스님께는 이 한 그릇이 살아갈 길의 마지막 한 가닥의 것이옵니다. 저희 집안의 마지막 한 줌이 저 어른의 첫걸음이 된다면 어머님, 그 종자의 뜻이 헛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하였단 말입니다. 유옥분의 손이 돛박을 기울였습니다. 수수 알갱이가 솥 안으로 또르르 떨어졌지요.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덩이도 함께 풀어 넣었지요. 손이 떨렸으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잿불 위에 솥을 올리고 마른 솔가지 두어 개를 더 짚었지요. 불길이 살아나면서 부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수가 물을 빨아들이며 부풀어 오르는 소리, 또독또독, 그 소리가 그 금은밤 눈보라보다 더 크게 유옥분의 귀에 들려왔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뜨끈한 수수 미음의 멀건 된장 향이 어우러진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옥분이 두 손으로 공손히 그릇을 받쳐 골방으로 들어갔지요. 노승은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채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살인문 앞에 쓰러질 듯 서 있던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스님, 변변치 않사옵니다만 저희 집안의 정성으로 여기시고 드시옵소서. 노승이 그릇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운지 유옥분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노승의 두 눈에 무언가 깊은 빛이 어렸지요. 그 빛이 슬픔인지 감동인지 차마 가늠하기 어려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헤매 찾던 무언가를 이 다 쓰러져 가는 초가 골방에서 마침내 마주한 사람의 눈빛 같았지요. 시주의 그 손길, 이 늙은 중이 천리길을 헤매 찾던 그것이 올시다. 소승, 이 한 그릇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미음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서두름 없이 정성스레 들었지요. 수수 미음에 떫고 까칠한 맛이 입안에 번졌으나 노승의 표정은 마치 산의 진미를 받든 듯 경건하였습니다. 유옥분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뜬 노승의 손을 보았지요. 그 손마디는 야위었으나 손바닥에는 평생 염주를 굴린 자국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유옥분이 골방을 나와 윗방으로 건너가 시아버지 곁을 지켰지요. 박처사는 콜록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바닥의 온기로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박처사가 거친 숨 사이로 한마디 흘렸지요. 아가, 부엌에 누가 왔더냐? 예, 아버님. 길 잃은 노스님 한 분이 처마 아래 신세를 청하셨사옵니다. 박처사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잘하였구나. 금은밤에 사람을 들이는 것은 하늘의 다리를 놓는 일이니라. 며느리의 두 볼의 가뭄에 단비 떨어지듯 눈물 한 방울이 굴러내렸지요. 시아버지는 그 눈물을 보지 못하셨으나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는 손길에서 그 마음을 읽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처사의 거친 손이 며느리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박처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청량산 7봉우리 그림자가 한자리에 모여드는 음지인 뒤에 두루미 한 쌍이 내려앉더니 그 두루미들이 슬피 울면서
진을 속을 부리로 파헤치는 꿈이었지요. 두루미들이 한참을 파헤치자 진흙 아래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고 그 물줄기 위로 분홍빛 꽃이 피 한 송이 한 송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 꽃이 피 어디서 왔는지 둘러보니 음지 한복판에 시커멓게 그을린 백일홍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벼락을 맞아 한쪽 가지가 떨어져 나갔으나 그 죽은 둥치에서 분홍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처사가 꿈에서 깨어나 가쁜 숨을 내쉬었지요. 코끝에 분홍꽃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여전히 등을 쓸어내리고 있었지요. 아가, 내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청량산 음지에서 두루미 한 쌍이 진흙을 파헤치는 꿈이었다. 그 자리에서 맑은 샘이 솟고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에서 꽃이 피더구나. 유옥부는 그 꿈의 뜻을 알 수 없었으나 시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을 느꼈지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까닭 모를 확신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그토록 사납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청량산 7봉우리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지요. 사립문 옆 마른 가지에 박새 한 마리가 내려앉아 짹짹거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청량한지 박덕수가 잠시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 마당에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골방의 노승은 이미 일어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살인문 앞에 쓰러질 듯 기대어 있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자세는 곧고 그 눈빛은 청량산 옹달샘처럼 그윽하였지요. 낡은 승복 안에서 풍기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박덕수와 유옥분이 마당으로 나오자 노승이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마치 두 사람의 이마와 눈매와 입가에 새겨진 어떤 글씨를 한자 한자 읽어내리는 듯한 눈길이었습니다. 소승, 사실은 청량산 깊은 곳에서 명산대천의 기운을 살피며 묘자리를 점지해 드리는 일을 해온 늙은 중이올시다. 박덕수가 깜짝 놀라 두어 걸음 물러섰지요. 지관띠관이라 하면 안동사림의 큰 양반가에서나 모실 수 있는 귀한 어른이었습니다. 산세와 물기를 읽어 가문의 기륭을 가늠해 주는 분이 어찌 이 산비탈 끝자락 다 쓰러져 가는 초가의 발길을 멈추셨단 말입니까? 소승, 평생을 명당이라는 자리를 찾아 팔도를 돌았으나 어젯밤 이 댁에서 진짜 명당을 보았습니다. 스님, 저희는 대대로 가난을 면치 못한 잔반의 후예이옵니다. 명당이라 하실 만한 것이 이 집안에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유옥분이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여쭈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궁금한 얼굴이었지요.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명당이올시다. 유옥분의 두 볼이 화끈 달아올랐지요. 이마가 넓고 평평하니 산봉우리가 안정되어 있고 두 눈이 맑고 깊으니 물길이 맑게 흐르며 입가가 부드럽게 휘어 있으니 그 명당에 풀이 무성히 자랄 자리올시다. 그 얼굴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형국이 아니라 18년을 굶주리면서도 이웃에게 한 뙑박을 나누고 마지막 종자 수수마저 길손에게 내어준 그 마음씀이 한결 한결 새겨져 만들어진 얼굴이올시다. 어젯밤 그 뙑박을 솥에 기울이던 부인의 손이 떨리던 것을 이 늙은 중이 골방 안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덕수가 흠칫 놀라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유옥분의 두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손등 위로 가뭄에 단비 떨어지듯
굵은 눈물 한 방울이 굴러내렸지요. 시집 온 지 18년, 누구도 그 종자 수수의 사연을 알지 못하였고, 누구도 그 침묵의 새벽 시간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보는 노스님이 어젯밤 그 골방 안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아보아 주었단 말입니다. 가난한 잔반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말이지요. 어르신들, 그 심정이 오죽하였겠습니까? 노승이 청량산 7봉우리 가운데 가장 깊숙한 그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7봉우리의 그림자가 한 시즌씩 차례로 드리워 모이는 음지를 아십니까? 박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 음지라면 풍락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자리였습니다. 칠봉음치 치펑인띠라 불리는 곳이었지요. 7봉우리의 그림자가 종일 번갈아 드리워 햇빛이 들지 않는 음습한 진을 구덩이였고, 그 한가운데에는 4, 5년 전 벼락을 맞아 한쪽 가지가 시커멓게 그을린 백일홍 고목 한 그루가 죽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두고 죽음의 자리라 하여 짐승조차 드나들지 않는 흉한 땅이라 여겼지요. 발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에다 음기가 짙어 그 근처를 지나면 어깨가 시리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스님,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흉지라 하여 발길조차 않는 자리이옵니다. 그런 음습한 진흙탕이 어찌 명당이라 하시옵니까? 노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지요. 사람들이 흉하다 외면하는 자리, 그 안에 하늘은 가장 깊은 복을 숨겨두는 법이 옳시다. 칠봉음지는 형국으로 이르기를 칠봉포란형 치펑바울라이시이라 7 어미봉우리가 알 하나를 품어하는 자리이지요. 7봉우리에서 흘러내린 음기가 모두 그 자리로 모여드니 그 음기가 머무는 곳 깊은 아래에는 반드시 양기의 옹달샘이 잠겨있는 법이 옳시다. 벼락 맞은 백일홍이 죽지 않고 둥치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그 증표이지요. 그 자리에 부친의 산소를 모시면 박씨 가문이 3대 안에 청량산 그림자를 넘어 도성에까지 그 이름이 닿을 것이 옳시다. 박덕수와 유옥분이 동시에 숨을 멈추었지요. 노승이 한 걸음 다가서며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명심하시오. 이 자리는 베푼 자에게만 열리고 빼앗으려는 자에게는 진흙구덩이로 그치는 자리이올시다. 칠봉포란형은 어미가 알을 품든 마음으로 품는 자리이지 손으로 움켜쥐는 자리가 아니지요. 만일 이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거든 결코 주먹을 쥐지 마시오.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오. 하늘이 알아서 가려주실 것이 옳시다. 노승은 품 안에서 누런 종이에 쌓인 작은 봉지 하나와 손바닥만 한 호리병 하나를 꺼내어 박덕수에게 건넸지요. 이 봉지에는 청량산 깊은 골에서 캔 황기 뿌리가 들어있소이다. 부친의 미음에 한 줌씩 띄워 다려 드리시오. 이 호리병에 담긴 약수는 부친께서 정신이 흐려지실 때 한 방울씩 입에 적셔 드리시오. 보름은 견디실 것이니 그 사이 부친의 한을 풀어 드리시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노승은 합장하고 두 사람에게 가볍게 허리를 굽히더니 청량산 산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박덕수가 황급히 뒤를 따랐으나 두어 구비를 돌고 나니 산길 어디에도 노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눈 위에 집신 자국이 5걸음쯤 남아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마치 학이 날아오른 듯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박덕수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청량산을 올려다보았지요. 차가운 산바람이 옷자락을 갈랐으나 손 안에 쥐어진 누런 봉지와 호리병의 무게만은 또렷하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음을 그 무게가 증명해 주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덕수는 아내와 함께 박처사에게 황기뿌리를 다려 올렸습니다.
누런 봉지를 풀어 뿌리 한 줌을 꺼내자 청량산 깊은 고래, 흙냄새와 풀냄새가 부엌 가득 번졌지요. 그 뿌리를 솥에 띄워 한 시진을 달이니 가을이면 인삼 말리는 향기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가던 안동 약방의 그 향기가 이 누추한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박 처사가 그 약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보름째 끊이지 않던 마른 기침이 그날 밤부터 한결 잦아들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일어나 앉아 며느리가 끓여올린 미음을 손수 들 수 있게 되었고, 이래가 지나자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일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유옥부는 매일 새벽 환기뿌리를 정성스레 다리며 솥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내에 두 손을 모았지요. 그러나 어르신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 올시다. 이래가 채 지나기도 전에 풍락동 골목길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산비탈 끝자락 박덕순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의 명산대천을 도는 큰 스님 한 분이 다녀가셨다더라. 그 스님이 칠봉음지를 가리키며 천하명당이라 점지해 주셨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금은밤 노승이 박덕순의 살인문을 두드리기 전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모습을 본 행인이 한 사람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흉년의 입이 가벼운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 올시다. 그 소문이 표풍원의 소슬대문 앞마당에 닿기까지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지요. 표풍원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정월 초사흘 점심나절이었습니다. 그의 머슴 우두머리 곰배가 곳간 마당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 소문을 전하자 표풍원의 두툼한 아래 십술이 비죽 일그러졌지요. 손가락 옷가락지가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무엇이라 칠봉음지가 명당이라 박덕수 그놈이 아비 묘자리로 그 자리를 쓰겠다고? 곰배가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표풍원의 눈초리에 한여름 살모사보다 독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곳간 마당을 한 바퀴 거닐었지요. 표풍원의 셈은 단순하였습니다. 그 명당이 진짜라면 그 자리에 박씨 부친을 묻게 둘 까닭이 없었지요. 그 자리는 풍락동 200석지기 자기 가문의 자리여야 마땅하였습니다. 표풍원의 조부 묘가 안동 부중 가까운 야산에 모셔져 있었으나 그 자리는 풍수상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자리였지요. 칠봉음지가 진짜 명당이라면 조부의 산소를 옮겨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돌이라 둘러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곰배야, 머슴샘만 데리고 박덕순에 다녀오너라. 좋은 말로 그 자리를 양보하라 일러라. 쌀 단말로 셈해주마. 그래도 안 들으면 풍원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이라 전해라. 곰배가 머슴셋을 거느리고 박덕순의 살인문 앞에 들이닥친 것은 그날 해 질녘이었지요. 박덕수가 산에서 마른 솔가지를 한 짐 짊어지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곰배가 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더니 표풍원의 말을 한자 한자 옮겼지요. 박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칠봉음지는 본디 마을 공유지이옵니다. 풍원 어른께서도 그 자리에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더구나 아직 살아계신 부친의 묘자리를 두고 거래를 하라 함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곰배가 코웃음을 쳤지요. 머슴셋이 곰배의 등 뒤에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윗방에서 박처사의 기침 소리가 한 차례 새어 나왔지요. 곰배가 그 소리를 듣고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산 사람 묘자리라. 그 산 사람이 며칠이나 더 사실 것 같소. 풍원 어른께서 셈을 후하게 쳐주실 적에 받아두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부엌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들은 유옥분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등을 곧게 펴고
둥근 보름달 같은 얼굴을 들어 곰배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곰배 어른, 한 말씀만 여쭙겠사옵니다. 만일 곰배 어른의 부친께서 자리에 누워 계실 적에 동네 양반이 머슴을 보내어 그 묘자리를 쌀 단말로 흥정하라 한다면 어찌 답하시겠사옵니까? 쌀 단말이 부친의 한평생을 세만 값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곰배의 얼굴이 한 차례 일그러졌습니다. 머슴 셋이 서로의 눈치를 보았지요. 곰배는 잔뼈가 굵은 머슴이었으나 본디 풍락동 사람이었고 본인의 늙은 아비가 마을 어귀 초가에서 자리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곰배의 두 눈에 잠시 흔들림이 어렸으나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지요. 양반의 머슴이 양반의 곳간 그늘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안되기 양반네 머슴한테 입을 놀리는구만. 좋다, 박덕수. 풍원 어른께 그대로 전하겠소. 우리 어른의 입에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것이 그대 가족 신상에 어떻게 닿는지 두고 보시오. 곰배가 침을 한 번 뱉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머슴 셋이 그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마당에 박덕수와 유옥분 두 사람만 남았지요. 박덕수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유옥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여보, 두렵소. 두렵사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두려움에 무릎을 꿇어 평생 그 무릎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시다. 박덕수가 아내의 어깨를 짚은 손에 힘을 주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저물어가는 마당 흘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풍락동에는 이상한 일이 차례차례 벌어지기 시작하였지요. 박덕수가 산에 가서 마른 솔가지를 해오려 하면 마을 우두머리 산지기가 길목을 막고 산입산을 금하였습니다. 풍원 어른의 명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유옥분이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려 하면 우물 모퉁이에 모여 앉아있던 안악들이 모두 두레박을 거두어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박씨네에게 직접 거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누구도 박씨네 곁에 머무르지 않았지요. 풍원의 곳간 그늘 아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풍원의 미움을 사고 굶어 죽기보다는 박씨 한 집을 외면하는 쪽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또한 흉년의 풍경이올시다. 굶주림은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사람의 어깨를 좁게 만드는 법이지요. 박덕수는 청량산 그늘 깊은 골짜기를 돌아 사오 이박 넘어 마을 우물까지 물을 길어왔습니다. 왕복 2시즌이 넘는 길이었지요. 등에 진 물지개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에 닿는 흙은 한겨울 내내 동지달 서리발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떤 날은 길에서 미끄러져 물을 절반 쏟고 빈 지게로 돌아왔지요. 그런 날 밤이면 박덕수는 부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아내가 부엌문 너머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유옥분은 마을 어귀 빈집 마당에 떨어진 마른 도토리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을 절구에 빻아 칡뿌리와 함께 죽을 쑤어 사흘에 한 번 시아버지께 올렸지요. 도토리와 칡뿌리로 끼니를 때우니 입안이 떫고 까칠하여 침을 삼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그 떫은 죽 한 술도 뜨지 못하는 날이 잦았으나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김없이 한술 떠 입에 넣는 신용을 하였지요.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도 같이 들고 있다 여기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 부엌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그 한 술을 다시 솥에 옮겨 담았지요. 한 술이라도 아껴 다음 끼니에 보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지요.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박덕수와 유옥분이 부엌에 마주 앉아 식어가는 잿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닐까 싶소. 스님께서 탐욕을 경계하라 하셨는데 칠봉음지를 두고 다투는 것 자체가 이미 탐욕이 아닐까. 풍원 어른께 그 자리를 넘기고 아버님을 다른 자리에 모시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싶소. 유옥부는 한참을 잿불만 들여다보았지요. 잿불이 한 번 일렁이며 부엌 흙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어른어른 그렸습니다. 서방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섭사옵니다. 우물도 못 쓰고 산입산도 못하고 다음 끼니가 어디서 올지 알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종자 수술을 주시며 이르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꺼내라 하셨지요. 그 종자를 어젯밤 노스님께 내어드린 까닭은 그 어른께 더 큰 길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옵니다. 칠봉음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 누우셔야 할 까닭이 있다면 하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옵니다. 다만 빼앗긴 자리에 아버님을 모시면 그 땅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옵니다. 노스님께서도 그리 이르지 않으셨사옵니까? 박덕수가 오래 그 말을 되씹었지요. 잿불이 사위어 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박덕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려. 빼앗긴 자리는 아버님께서도 편히 잠드시지 못할 자리지. 어르신들, 한겨울 다 쓰러져 가는 초가 부엌의 바닥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등을 대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떠올라 흩어지고 손끝은 곱아 잿불 하나 짚기조차 힘이 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절한 보름의 밤들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월 보름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지요. 박 처사가 며느리와 아들을 머리맡으로 부르셨습니다. 보름 사이 환기뿌리를 다려 들이신 덕에 정신은 또렷하셨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덕수야, 옥부나, 내 수가 다 한 듯하구나. 노스님께서 보름은 견디시리라 하셨다더니 과연 그 보름이 다 차는구나. 박덕수가 울먹였으나 박처사가 손을 들어 막으셨지요. 울지 말거라. 나는 이른 평생을 살았으니 짧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가난하였으나 부끄럽지 않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었지. 다만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님. 칠봉음지에 나를 묻거든 봉분을 작게 쌓고 비석은 세우지 말거라.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기를 자랑하려 하면 살아남은 자식에게 해가 가는 법이니라. 다만 한 가지, 묘 앞에 작은 돌 하나만 세워두거라. 그 돌의 글자는 새기지 말고 그 옆 두어 걸음 떨어진 자리에 한 가지를 더 해다오. 노스님 꿈에 보았던 그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 그 그루터기 둘레의 흙을 한 자만 파헤쳐 다오. 거기 옹달샘이 잠겨 있을 것이다. 그 샘이 마을을 살릴 것이니라. 박덕수와 유옥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 옆에 옹달샘이라니 그 꿈을 시아버지께서 직접 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처사가 며느리를 돌아보셨지요. 아가,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은 너희니라. 그 둥근 얼굴이 이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가르침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다. 내 아이가 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랄 것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심하거라. 표풍원이 그 자리를 끝까지 탐낼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주먹을 쥐지 말거라. 노스님 이르신 대로 두 손을 모으거라. 하늘이 알아서 가려주실 것이니라. 유옥분의 두 볼의 가뭄에 단비 떨어지듯 눈물이 굵게 굴렀지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박 처사가 그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시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지요. 사흘 뒤 새벽 헛달기 울기 전 청량산 옹달샘 같은 그 눈빛이 마지막 한 번 며느리를 향하더니 박 처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얼굴은 살아계실 적보다 더 평화로웠지요. 마치 청량산 일곱 봉우리 너머 어느 빛나는 자리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시는 분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외로운 처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물도 못 쓰고 산도 못 들고 이웃의 등도 돌려진 자리에서 한 노인을 떠나보내야 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처사가 눈을 감으신 그날 새벽 풍락동 마을 어귀의 한 마리 학이 청량산 봉우리 쪽으로 천천히 날아올랐다는 이야기가 훗날까지 전해졌지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마을 어귀 빈집 마당에서 마른 도토리를 줍던 어느 늙은 노파 한 분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학의 날갯짓을 보고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학이 일곱 봉우리 가운데 가장 깊은 음지 위를 한 바퀴 돌더니 그 자리에 천천히 내려앉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솟구쳐 안개 속으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노파는 그날 종일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으나 그 후 한 달이 지나 박덕순의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적에 비로소 그 이야기를 꺼내 놓았지요. 박덕수와 유옥부는 시아버지의 시신을 마당에 안치하고 사흘장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가난한 잔반의 장례라 곡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 여겼으나 그 첫날 저녁부터 살인문 앞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평소 표풍원의 눈치를 보느라 박신의 살인문 곁을 지나지도 않던 마을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마른 명태 한 마리를 품에서 꺼내놓았고 어떤 이는 곶감 두어 개를 슬며시 마루 위에 올려놓고 갔지요. 어떤 늙은 노파는 빈손으로 와 빈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박처사 영전에 절을 올린 뒤 유옥분의 손을 한 번 꼭 잡고 돌아갔습니다. 박처사 어른께서 살아 계실 적의 흉년 든 가을 우리 집 마당에 씨앗 두 대박을 던져놓고 가셨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때 그 씨앗으로 봄에 푸성귀한 두둑을 심어 우리 식구가 그 겨울을 났단 말이오. 늙은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 한 번은 와야 했소. 마을 어귀 토방에 사는 김노인이 박덕수의 어깨를 짚으며 그렇게 말하였지요. 평생 가난하게 사신 박처사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르신들 곳간의 곡식도 아니요 토지의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조용히 중재하던 그 목소리와 길에서 마주치면 반드시 먼저 머리를 숙이던 그 눈빛, 그리고 흉년이 깊을 때 남의 살인문 앞에 말없이 던져놓고 가던 씨앗 두 대박이었지요. 사람이 평생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린 일이올시다. 표풍어는 그러나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장이 끝나는 날 아침까지도 그의 소슬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사흘장 마지막 날 풍락동 이장이 박덕수의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늙은 이장의 얼굴에는 깊은 망설임이 어려 있었지요.
박서방, 이제 어디에 어른을 모실 작정인가? 풍원 어른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박덕수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하였습니다. 아버님 유언대로 칠봉음지에 모시겠사옵니다. 이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한숨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한 가닥 어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장이 자기 발끝을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내 평생 풍원 어른의 눈치를 보며 살았네만 박처사 어른께서 우리 집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약 한 첩을 손수 가져다 주셨던 일을 늙은이가 잊지 못하네. 그날 약값을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약 가져오신 그 다음 날 아침에 마당에 마른 솔가지 한 짐을 슬며시 던져놓고 가셨네. 그 솔가지로 어머님 마지막 사흘방을 따뜻하게 해드렸지. 이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박덕수의 손을 한 번 잡았지요. 칠봉음지로 모시게. 내가 마을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겠네. 풍원 어른께 무어라 말이 나오면 늙은이가 책임지겠네. 유옥분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지요. 그 머리 숙임에 이장의 두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어르신들, 한 사람이 흉년에 던져놓고 간 솔가지 한 짐이 40년 뒤 다른 사람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는 법이올시다. 덕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그렇게 깊은 우물 속의 물줄기처럼 보이지 않게 흘러가다가 가뭄이 든 자리에 솟구쳐 오르는 것이지요. 발이 나는 새벽이었습니다. 청량산 7봉우리 위로 새벽별이 마지막 빛을 깜박이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횃불을 앞세우고 살인문을 나설 때 마당에는 어느 틈에 마을 청년 15 남짓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이 그 가운데 서 있었지요. 박덕수와 유옥분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만 횃불의 빛이 사람들의 얼굴 위에서 일렁이며 그 눈빛 하나하나가 박덕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창녀가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횃불 행렬이 청량산 7봉우리의 그림자 깊숙한 자리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칠봉음지에 다다르니 정월 새벽바람이 7봉우리에서 내려와 음지 한복판으로 모여드는 것이 사람의 어깨에까지 느껴졌지요. 그 한복판에 시커멓게 그을린 백일홍 고목 한 그루가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한쪽 가지는 벼락에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둥치는 죽은 채로 그 음지의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지요. 청년 하나가 그 둥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가 명당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렵구만. 짐승조차 발길을 끊는 자리 아니요. 유옥분이 그 청년을 가만히 돌아보며 입을 열었지요. 사람도 같지 않사옵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그 안에 무엇이 잠겨 있는지 알 수 없는 법이올시다. 풍락동 사람들이 짐승조차 꺼리는 자리라 외면해 온 사이 이 음지에는 아무도 모르는 옹달샘 하나가 잠겨 있을지 누가 알겠사옵니까? 청년이 입을 다물었지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단단하던지 곡괭이를 짚은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박덕수가 첫 삽을 들었지요. 시작합시다. 한마디에 청년들이 일제히 삽을 박았습니다. 지느기 무릎까지 찰진 소리를 내며 들려 올라왔지요. 동지달 새벽 바람이 칼끝처럼 옷자락을 갈랐으나 청년들의 이마에서는 곧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시즌이 채 지나지 않아 묫자리 한 칸이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갔지요. 박덕수가 잠시 허리를 펴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아래 산길 구비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지요. 따각따각. 그 소리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제히 손을 멈추고 산길을 내려다보았지요. 표풍원이 머슴 7을 거느리고 곡괭이와 도끼로 무장한 채 산비탈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표풍원의 두툼한 아래 십술이 더 비죽이 나와 있었고 손가락 옷가락지가 횃불을 받아 시뻘건 빛을 뿜었지요. 우두머리 곰배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표풍원의 외침이 칠봉음치를 흔들었지요. 청년들이 곡괭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으나 박덕수가 한 손을 들어 그 청년들을 막았습니다. 노스님 이르신 한마디가 박덕수의 귓가에 또렷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지요. 결코 주먹을 쥐지 마시오.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오. 하시던 그 음성 말입니다. 박덕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거라. 우리 가문 조부의 산소를 이 자리에 옮겨 모시기로 하였다. 풍원의 결정에 마을 청년놈들이 감히 끼어들 일이더냐. 풍원 어른, 이 자리는 본디 마을 공유지이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사로운 소유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더구나 저희는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이 자리에 모시기로 하였사옵니다. 죽은 사람 묘자리 앞에서 곡괭이를 드시는 것은 양반의 도리가 아니지 않사옵니까? 이놈이 감히 곰배야, 저 무리를 쫓아내라. 곰배가 머슴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머슴 7이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마을 청년 15이 박덕수의 등 뒤로 둘러섰고 양편의 거리가 2걸음 남짓으로 좁혀졌지요. 칠봉음지 한가운데 묘자리 가장자리에 박덕수가 2 팔을 활짝 벌리고 섰습니다. 유옥분이 그 곁에 다가서 2 손을 모았지요.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연불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으나 그것은 연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음성이었습니다. 표풍원, 내 이놈, 죽은 사람 묘자리에 곡괭이를 박는 것이 양반의 도리더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란 말이냐? 유옥분의 목소리가 칠봉음지에 산울림처럼 번져나갔지요. 그 둥근 보름달 같은 얼굴이 횃불빛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표풍원이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한 차례 흠칫하였지요. 한낱 잔반의 며느리가 양반 풍원을 두고 호통을 치는 일은 표풍원이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표풍원의 머슴들도 그 호통에 잠시 발이 멎었지요. 그러나 표풍원이 곧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 옷가락지로 박덕수를 가리켰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앞에서 입을 놀려. 곰배야, 무엇하느냐, 당장 쳐라. 곰배가 곡괭이를 들어 올렸지요. 머슴들이 일제히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곡괭이를 마주 들었지요. 양편 곡괭이의 끝이 거의 맞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청량산 7봉우리 위로 시퍼런 번개가 한 줄기 내려쳤지요. 정월 새벽 맑은 하늘이 어느 틈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굵은 빗방울이 곡괭이 끝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2방울이 되고 2방울이 폭우가 되어 칠봉음지 한복판에 쏟아져 내렸지요. 정월의 천둥을 동반한 폭우라는 것은 어르신들, 풍락동 노인들도 평생 처음 듣는 일이올시다. 청량산 봉우리들이 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비를 쏟아붓는 듯하였지요. 횃불이 한꺼번에 꺼지고 사람들의 얼굴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표풍원이 곡괭이를 쥔 손이 일순 굳었지요. 머슴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곰배가 표풍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어른, 비가 너무 사납사옵니다.
일단 산을 내려가시지요. 자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시 오면 되옵니다. 표풍원이 박덕수를 한참 노려보았지요. 빗물이 그의 두툼한 아래십수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눈에 어렸던 분노가 어딘가 흐릿한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분노 너머에 무언가 처음 보는 것을 본 사람의 그늘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 주마. 그러나 다음에 보자. 표풍원이 곤배의 어깨를 짚고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머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박덕수와 마을 청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폭우 속에서, 진흙 속에서, 횃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새벽 칠봉음지의 광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빗속에서 흠뻑 젖은 잔반 사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마을 청년 15이 진흙을 한 삽 한 삽 떠올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다만 삽질 소리와 빗소리만이 7봉우리 사이를 채워갔지요. 비는 사람들을 한 줄에 묶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그렇게 빗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 올시다. 박처사를 칠봉음지에 모시고 봉분을 작게 쌓는 일이 끝났을 무렵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지요. 청량산 봉우리 위로 무지개가 7빛으로 떠올랐습니다. 박덕수와 유옥분이 묘 앞에 절을 올렸지요. 두 사람의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옹달샘을 찾을 차례였지요. 시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이르신 그 한 가지였습니다. 벼락 맞은 백일홍 고목, 그 그루터기 둘레 흙을 한 자만 파헤치면 옹달샘이 잠겨있다 하셨던 그 말씀이었지요. 박덕수와 유옥분이 시커멓게 그을린 백일홍 고목 앞에 섰습니다. 그 고목은 죽은 채로 음지 한복판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박덕수가 한 삽 박았습니다. 두 삽이 들어갔지요. 세 삽이 들어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콸콸콸. 땅 밑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지요. 처음에는 작은 줄기였다가 곧 한 아름이나 되는 굵은 물줄기가 음지 한복판을 적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박덕수와 유옥분이 동시에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옹달샘이 솟구쳐 오른 자리는 백일홍 고목 바로 옆이었지요. 그 물줄기가 한 시즌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진흙구덩이의 절반을 맑은 물로 채웠습니다. 음습하던 진흙구덩이가 한순간에 거울처럼 맑은 옹달샘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지요. 청량산 7봉우리의 그림자가 그 수면 위에 차례로 비쳐들었습니다. 샘물이다. 샘물이 솟았다. 청년 하나가 외쳤지요. 다른 청년이 두 손으로 그 물을 떠 마셔보았습니다. 차고 달았지요. 3년 가뭄의 풍락동 우물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던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자리에 솟구쳐 오를 뿐 아니라 칠봉음지 가장자리의 도랑을 따라 산비탈 아래로 흘러내려 가기 시작하였지요. 그 물이 풍락동 마을 한복판의 빈 우물을 채우는 데에는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다. 박처사 어른의 음덕이 이 자리를 열었구나. 이장이 박처사 봉분 앞에 깊이 절을 올렸지요. 마을 청년들도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박덕수와 유옥분은 그 옹달샘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물을 들여다보았지요. 수면 위에 두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진흙투성이의 그 얼굴 위로 새벽 무지개의 7빛이 어른어른 흔들렸지요. 유옥분이 두 손으로
그 물을 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 둘이 뒤섞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 모금의 물 안에 금은밤 노승에게 종자 수수를 솥에 털어넣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보름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지요. 한편 산을 내려간 표풍어는 자기 집 소슬대문 앞마당에서 분노에 차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옷이 들러붙은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당을 돌고 또 돌았지요. 머슴들이 눈치를 보며 처마 밑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곰배가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내밀었으나 표풍어는 그 손을 거칠게 전했지요. 곰배야, 옆자리는 또 어떻단 말이냐. 명당이 하나면 그 옆도 명당의 것이 아니더냐. 박덕수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내가 그 옆자리를 차지하면 그만이다. 풍수의 기운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더냐. 곰배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표풍언이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표풍언의 머슴들이 안동 부중 가까운 야산의 표시 조부 묘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지요. 조부의 유고를 옮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에 걸쳐 표시 조부의 유골이 풍락동 청량산 자락으로 옮겨졌고 표풍어는 칠봉음지 한 자리 옆, 그러니까 박처사 봉분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옆자리에 자기 가문의 새 묘를 쓰기로 하였지요. 노스님께서 베푼 자에게만 열리고 빼앗으려는 자에게는 진을구덩이로 그치는 자리라 하셨던 그 경고를 표풍어는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양반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한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자기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는 법이 올시다. 옮긴 조부 묘의 봉분을 쌓던 그날 밤이었지요. 표풍어는 소슬대문 안마당의 사랑방에서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막 봉분을 다 쌓고 산을 내려온 곰배가 흠뻑 젖은 채 마당으로 들어와 보고를 올렸지요. 어른, 봉분은 다 쌓았사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무래도 음기가 너무 짙어 머슴들이 작업 내내 등이 시리다 호소하였사옵니다. 음기가 짙은 자리가 명당인 법이다. 잔말 말고 가서 쉬어라. 표풍언이 손을 흔들어 곰배를 물렸지요. 그날 밤 풍락동 위로 또 한 차례 사나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정월에 2번 쏟아지는 폭우라는 것은 풍락동 노인들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청량산 7봉우리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한꺼번에 칠봉음지로 모여들었고 음지 가장자리의 산비탈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르릉쿵. 한밤중 풍락동 산비탈에 산울림이 한 차례 길게 번져나갔지요. 이튿날 새벽 곰배가 머슴 둘을 거느리고 칠봉음지로 올라갔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가 칠봉음지의 한 자락을 덮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 흙더미가 덮친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표풍언의 조부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제 사흘에 걸쳐 옮겨 모신 그 봉분이 흔적도 없이 흙더미 아래로 사라져 있었지요. 그 옆 박처사의 작은 봉분이 모셔진 자리는 어찌 되었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는 흙더미가 비켜갔습니다. 칠봉포란형의 한가운데 7봉우리가 알을 품듯 감싸 안은 그 한 자리만은 흙 한 줌 떨어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옹달샘의 물은 더 맑아져 있었고 그 수면 위로 새벽 안개가 옅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곰배가 그 광경을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산비탈을 내려가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표풍언이 사랑방에서 그 보고를 듣고 곰방대를 떨어뜨렸지요. 곰방대가 마룻바닥에 굴렀습니다.
뭐시라. 우리 가문 조부의 봉분이 흔적도 없다고. 예, 어른. 그 옆 박처사 봉분만은 멀쩡하옵고 옹달샘의 물은 더욱 맑아졌사옵니다. 표풍원의 두 손이 가만히 떨렸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자기 그림자조차 보지 못한 채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자기 그림자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는 법이 올시다. 표풍원이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지요. 밤마다 흙거미에 묻힌 조부의 봉분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평생 그가 쌀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아 온 그 손이 거꾸로 그의 목을 졸라 오는 듯한 환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환영 한가운데에는 둥근 보름달 같은 유옥분의 얼굴이 떠올라 있었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 모두 거짓이올시다. 그 죄는 어느 자리에선가 반드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표풍원이 자리에 누운 사이 풍락동 마을 사람들의 발길은 그의 소슬대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빚을 갚으러 오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고 흉년 동안 이를 청하러 오던 머슴 지망자들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지요. 표풍원의 곳간은 그대로 있었으나 그 곳간에 곡식을 채워 가던 사람의 발걸음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권세라는 것은 어르신들, 곳간의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발걸음이 끊기면 곳간의 곡식도 그저 늙어갈 뿐이올시다. 한편 박덕수와 유옥분의 살림은 그 보름 사이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하였지요. 칠봉음지에서 솟구쳐 흘러내린 옹달샘의 물이 풍락동 마을 한복판에 빈 우물을 채웠고 마을 사람들이 3년 만에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길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풍락동의 마른 논에 닿자 메말랐던 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였지요. 이듬해 봄 풍락동에는 4년 만에 푸른 모판이 들어섰고 가을에는 들판이 황금빛 벼이삭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덕수의 손에 잡힌 낫이 무거워질 만큼 벼이삭이 영그렇지요. 유옥분이 산비탈 끝자락 초가의 살인문 앞 작은 빈터의 호미질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빈터에 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르신들, 바로 그 금은밤 솥에 털어넣고 남은 마지막 수수 한 톨이었지요. 친정어머니께서 종자 수수 돛박을 주실 적에 이르시기를 이 종자는 어떤 가뭄에도 싹을 틔우는 신통한 씨앗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유옥분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솥에 털어넣을 적에 부엌 흘바닥에 한 톨이 떨어져 굴렀고 유옥분은 그 한 톨을 흙 묻은 행주치마 자락에 쌓아 두었다가 시아버지 49제가 끝나는 봄날 살인문 앞 빈터에 손수 묻었지요. 그 한 톨이 봄비를 맞아 싹을 틔웠을 때 유옥분은 그 자리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꺼내라 하셨지요. 딸이 그 길이 보이지 않던 금은밤에 이 종자를 꺼냈더니 길이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더 큰 길이 열렸사옵니다. 어머님의 종자가 이 풍락동 흙에 한 톨뿌리를 내렸으니 어머님의 마음이 이 마을에 닿은 것이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어느덧 7해가 흘렀지요. 박덕수와 유옥분 사이에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박처사께서 임종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 내 아이가 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랄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아들의 이름은 박준영이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둥근 얼굴을 닮은 아이였고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을 물려받은 아이였지요. 5살에 천자문을 떼고 7살에 동몽선습을 읽었으며
10살이 되었을 적에는 안동 도산 서원의 노학자들이 그 아이의 글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어린 박준영은 학문을 그렇게 빨아들였지요. 박처사께서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던 그 기운이 손자대에 와서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한편 풍락동 마을 어귀의 늙은 노파, 그 발이 나던 새벽에 학을 보았던 그 노파가 어느 봄날 박덕순의 살인문 앞에 찾아왔지요. 노파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내가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네. 칠봉음지에 발이 나던 그날 새벽, 내가 빈집 마당에서 마른 도토리를 줍다가 학 한 마리를 보았어. 그 학이 청량산 7봉우리 가운데 가장 깊은 봉우리, 그 정상에 있는 보덕암포 안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네. 보덕암은 청량산 큰 스님 해운당 노스님께서 평생을 수행하시던 자리지. 그런데 그 해운당 노스님께서 그의 정월 금음 전에 입적하셨다는 소식이 한참 뒤에야 풍락동에 닿았어. 박덕수와 유옥분이 동시에 숨을 멈추었지요. 정월 금음 전에 입적하셨다는 청량산 큰 스님이 어찌하여 그 금음밤 박덕순의 살인문 앞에 노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까? 노파가 한참을 두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늙은이가 평생 절집에 다니며 들은 말씀이 있지. 진짜 큰 어른은 입적하시고도 한 번은 인간 세상에 발을 내려놓으신다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을 평생 찾아 헤매시던 그 한 사람에게 남기신다고. 박서방, 자네 안되게 그 종자 수수가 그분의 마지막 한 걸음을 풍락동에 내려놓게 한 것이네. 유옥분의 두 손이 가만히 떨렸지요. 시집올 적 친정어머니께서 보따리 깊숙이 넣어주신 종자 한 돛박이, 청량산 큰 스님의 마지막 한 걸음을 이 풍락동 산비탈 끝자락 초가의 살인문 앞에 멈추게 한 인연이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이런 인연이 어디서 누구의 손에 의해 짜이는지를 사람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그 인연은 가난한 한 며느리의 떨리는 손이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으로 솟해 수술을 털어 넣던 그 한순간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한 마을의 운명을, 그리고 한 큰 스님의 마지막 한 걸음까지 움직이는가. 그것이 어르신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물음이 올시다. 어르신들,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단 말입니다. 박준영이 15이 되던 해봄, 청량산 7봉우리 그림자 너머에서 한 무리의 행렬이 풍락동으로 들어선 그날의 광경 상상이 가십니까? 어르신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지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무겁게 짓누르고 묻으면 묻을수록 더 깊이 썩어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표풍원의 죄도 그러했지요. 7해가 지나고 또 5해가 흘러 박준영이 12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 안동고을에는 큰 경사가 났더랬지요. 조정에서 영남 일대 향시상스를 크게 연다는 방방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시관술관 어른들이 직접 내려온다 하니 안동 향교 마당은 발 디딜 틈도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관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참으로 묘한 분이셨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맑은데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는 노대감러다지엔 한 분이 계셨더란 말입니다. 박덕수와 유옥부는 어린 준영의 손을 잡고 향교로 향했습니다. 유옥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어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12해 전 눈보라 치던 그 밤 수수 한 줌으로 미음을 쏘어 노승께 올리던 그 손이 이제는 아들의 시권실 취안을 들고 향교 문턱을 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향교 마당에 들어선 순간 유옥분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가마를 세우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표풍원이었지요. 비단 도포에 옥관자 유관즈를 달고 양옆으로는 종놈넷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7해 전 폭우와 산사태로 좁은 묘가 매몰된 뒤에도 이자는 어찌어찌 재산을 빼돌려 다시 일어섰던 게지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 쉽게 죽겠습니까? 다만 그 얼굴에는 7해 전에 없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한쪽 눈은 백태가 끼어 흐릿했습니다. 벼락 맞던 그 밤 빗줄기에 휩쓸려 한쪽 눈을 다쳤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표풍원이 박덕수 일가를 알아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풍락동 박서방 아니신가? 자네 같은 상것이 무슨 향시를 본다고 그것도 어린 자식 손을 잡고 향교가 어디 동네 마실 가는 곳인 줄 아는 게야. 말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덕수 일가에 쏠렸습니다. 박덕수의 구릿빛 얼굴이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빛으로 붉어졌고 유옥부는 고개를 숙이고 어린 준영의 손만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 준영이 그 작은 어깨를 펴고 표풍원을 정면으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12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맑고 단단한지 표풍원이 도리어 흠칫 물러섰지요. 어르신, 향씨는 신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가르치시기를 글 공부에는 양반과 상민이 따로 없고 다만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만 있다 하셨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에는 너무도 묵직했지요. 표풍원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양반 어른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려 손을 들어 어린 준영의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어디선가 굵직하고도 잔잔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잠깐, 마치 산소공달샘이 솟아나는 듯한 그러나 천근 무게가 실린 그 한마디에 표풍원의 손이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소리 난 쪽으로 돌아갔지요. 향교 대청마루에서 한 노대감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 맑은 눈, 자비로운 미소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시관 어른이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대감의 얼굴을 본 유옥분이 갑자기 두 무릎이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박덕수도 노대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제야 알아본 듯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들 짐작이 가십니까? 그 노대감이 누구였겠습니까? 12해 전 눈보라 치던 섣달 금은 밤 박덕수의 초가집에 찾아들었던 그 노승 청량산 큰스님 해운당이 아니 해운당의 속세 형님 되시는 분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당 큰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한양의 형님께 서신 한 통을 보내셨던 게지요. 안동 풍락동에 수수한 돛박을 내어준 의로운 식구가 있으니 형님께서 언젠가 영남 향시 길에 오르시거든 그 집안 자손을 한번 살펴봐 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바로 한양사헌부 대사 헌다스센을 지내신 윤대감 어른이셨습니다. 청렴하기로는 조정에서 으뜸이요. 학문으로는 영남기호를 통틀어 손꼽히는 분이셨지요. 그런 분이 손수 영남향시 시관으로 내려오신 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으신 게지요. 윤대감께서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오시더니 주저앉아 우는 유옥분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히시며 말씀하셨지요. 부인, 일어나시지요. 동생이 가는 마지막 길에 부인의 수수 미음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늙은이가 안동까지 내려온 것은 향시를 보러 온 것도 있지만 그 빚을 갚으러 온 것이기도 합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대감의 시선이 천천히 표풍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 맑던 눈빛이 갑자기 설이 내린 칼날처럼 차가워졌지요. 그대가 풍락동 표풍원인가? 표풍원의 얼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한양사헌부 대감 앞에서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내가 한양을 떠나오기 전 안동 부사로부터 장계좌치 한 통을 받았네. 풍락동 풍원이라는 자가 10수년간 백성들 곡식을 빼돌리고 망자 왕제의 묘자리에까지 곡괭이를 들이댔다는 그런 장계 말일세. 자네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 고리대 가오리다에 묘회손, 관국 횡령, 양민학대 오늘 이 자리에서 향시 시관의 권한으로 자네를 포박하여 안동관하로 압송토록 명하네. 표풍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단 도포가 흙바닥에 뭉개졌지요. 종놈들은 어느새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모아 빌었지요. 대감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늙은이가 한순간 눈이 멀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유옥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풍원 어른, 12해 전 시아버님 봉분 앞에서 곡괭이를 드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빌었지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어르신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표풍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당의 백성들이 한 사람씩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누구는 빼앗긴 곡식 이야기를, 누구는 헐값에 넘긴 논밭 이야기를, 누구는 매 맞아 죽은 아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수년 묻혀있던 한흔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윤대감께서는 묵묵히 그 모든 사연을 들으셨고 곁에 있던 서기는 붓을 놀려 일일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향교 마당에서 표풍원은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한쪽 눈에 끼인 백태는 햇빛에 더욱 흐려 보였지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마당 사람들이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비웃는 이도 침을 뱉는 이도 없었지요. 다만 어느 늙은 농부 하나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눈이 있긴 있구나. 하늘에 눈이 있긴 있어. 그 광경을 어린 준영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유옥부는 그 어린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영아, 잘 보거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작은 정 한 줌이 어떻게 하늘을 움직이는지를,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휘두른 작은 칼날 하나가 어떻게 제 발등을 찍는지를. 이것이 바로 천도티엔다어란다. 그리고 그날 오후 향시가 시작되었지요. 박준영은 시제술 뒤를 받아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앉아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권실 취한이 훗날 영남 일대에 길이 회자될 명문名원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적선지가지 산질자 필요여 경비여 이칭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그 옛 글귀였더란 말입니다. 자, 어르신들, 우연치고는 너무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박준영이 그 향시에서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박덕수 일가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한 통의 서신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해 영남 향시에서 어린 박준영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12살 나이로 장원庄 유연을 했더란 말입니다. 영남 일대가 발칵 뒤집혔지요. 한양에서 내려오신 윤대감께서 직접 그 시권을 들고 이 아이의 문장에는 하늘이 깃들어 있다고 감탄하셨다 하니 그 이름이 어찌 묻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박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의 사마시스 마시에 들고 22의 대과 다크에 급제하였지요. 그러고는 30이 되던 해 마침내 어사화 율스화를 머리에 꽂고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 일대를 돌게 되었더랬습니다. 그 첫 행차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안동 풍락동이었지요. 어머니 유옥분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백일홍 고목 아래 옹달샘 옆에 앉아 한참을 우셨다 합니다. 그 눈물이 어찌 슬픔의 눈물이었겠습니까? 12해 전 눈보라 치던 밤 수수한 돛박을 솥에 털어넣던 그 손이 이제 어사자제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박덕수는 그 무렵 머리가 반백이 되었지요. 구릿빛 어깨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손마디에는 세월의 굵은 옹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양반 행세를 하지 않았다 합니다. 아들이 어사가 되고 손자가 진사가 된 뒤에도 그저 풍락동 산자락에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사셨다지요. 누가 물으면 늘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 아비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수수한 돛박이 길을 열어주셨네. 내가 어찌 그 돛박을 입고 비단 옷을 입겠는가. 표풍어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안동관하로 끌려간 그는 10년 옥살이 끝에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그 자손들은 모두 풍락동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고 그가 모았던 300석 곡물 창고는 텅 비어 폐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 자리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모시는 사당이었겠습니까? 바로 청량산 큰 스님 해운당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 백일홍 고목은 지금도 풍락동에 가시면 보실 수 있다 합니다. 벼락을 맞고도 죽지 않은 그 고목 말입니다. 여름이면 불띠붉은 꽃을 100일 동안 피워 올린다 하지요. 자, 어르신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야담을 풀어오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덕수 일가는 솥에 남은 마지막 수수 한 줌으로 미음을 끓여 낯선 노승께 올렸지요. 그 한 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곡식 한 줌이 아니라 마음 한 줌이었던 게지요. 그 마음 한 줌이 하늘에 닿아 옹달샘이 솟고 백일홍이 피고 어사화가 머리에 꽂힌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표풍어는 어떠했습니까? 곡식 300석을 쌓아두고도 굶주린 이웃에게 한 돛박을 내어주지 못했지요. 곳간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던 게지요. 그 가난한 마음이 결국 제 곳간을 무너뜨리고
제 묘 자리까지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한탄하지 마시고 마음 한 줌 베풀 자리가 남아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적선지가 필요여 경지산 쯔자 삐여 유칭이요. 하늘의 이치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 이야기 들으시며 가슴에 와 닿는 대목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수수한 되빡이라고 한번 적어주시지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어르신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지요. 다음 이야기는 말입니다. 충청도 보은 땅에 살던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께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던 그 여인이 어느 비 오는 밤 마당에 쓰러진 거지 하나를 들였다가 가문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거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 늙은이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따뜻한 저녁 드시지요. 안녕히 계십시오.